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코스피가 2,400을 못 넘네요. 오늘 10거래일 만에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하고는 확실히 장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할까요? 변화의 흐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느꼈으면 제대로 투자를 해봐야죠.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려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럽 얘기부터 가죠. 유럽이 지난해에는 정말 죽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증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영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네. 지금 7,860. 그러니까 지금 FTSE 100 지수는 이때까지 못 갔던 그 레인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거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이 16,000대였는데 어느덧 15,100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로 유럽 요즘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자연의 섭리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 보셨죠? 지금 유럽 완전히 지금 이상 고온 현상입니다. 반팔 입고 다니고 막 반팔 입고 다니고요. 네. 스위스의 1월 1일 기온이 20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보스 포럼을 하고 있는데 스키장들이 다 지금 눈이 녹아가지고 문을 닫고 있고요. 덴마크가 15도랍니다. 하고 유럽 9개국 평균 기온이 거의 20도에 육박을 하고 있는. 제가 왜 자연의 섭리 앞에 겸손해야 됐냐고 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고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되니까 제조업이 살아나고요. 이렇게 되니까 물가 잡히고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 약세가 되고. 지금 달러 약세 누가 만들었냐? 이거 신이 만들었다. 자연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럽의 고온 현상이 이 모든 것을 이뤄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여기서 좀 키포인트를 찾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마냥 좋게 봐. 이게 기상이변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좋게 봐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유럽이 이제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지금 악재가 다 풀린 건 아니에요. 아직도 전쟁 중인 거고, 그리고 겨울은 겨울인 거고요. 뭐가 풀렸다는 건지, 그러니까 날씨가 도왔다 이건데 호전된 건 뭐가 없어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일단 유럽이 굉장히 어려운 건 에너지 대란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에너지 위기가 풀린다면 전쟁이 시장에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냐면 이게 어쨌든 겨울에 이 천연가스 부족해가지고 이 선진국들이 땔감 나무로 난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겨울이 되면서 천연가스 재고를 100%까지 채운 다음에 봄이 되면 이게 20% 거의 다 씁니다. 그러면 또 연간 이걸 100% 채워 나가는 게 지금까지의 사이클이었는데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얼마만큼 있느냐? 80% 중반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죠. 왜냐면 15도, 20도인데 따뜻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년 같으면 얼마큼 있어야 되냐? 많아도 60%, 적으면 한 40% 정도 남아 있어야 되고요. 1월 중순이면. 그렇다면 이게 봄이 되면서 다 써야 되는데 지금 80% 중반이라는 얘기는요. 이거 봄 돼도 다 안 쓴다는 얘기죠. 남아 있겠죠? 그러면 연간 채워야 되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올해의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안 채워도 되니까. 그렇다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기 힘들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유럽은 에너지, 천연가스 가격 오르는 게 전력 가격으로 다 전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전이 수조 원의 적자로 막아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제조업들이 어려웠는데 이 가정이 다 바뀌면서 유럽이 망가질 거라는 거대한 가정이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증시가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유럽은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돕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유럽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장 많은 에너지 원료 중에 하나였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 겨울을 굉장히 춥게 보낼 거다. 혹독하게 보낼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일단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우호적인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TV에서 보여드렸던 그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세계 경제의 비즈니스 사이클입니다. 이게 피딜리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오는 건데 일단은 중국은 경기 바닥을 찍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회복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과 유로존 부분은 미국에 비해서 비교적 덜
양적 완화 정책을 썼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 구간에서 비교적 타격이 적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캐나다, 한국, 그 다음이 미국의 순인데요. 네. 일단은 양적 완화를 미국에 비해서 조금 덜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조금 적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일주일 동안 보시면 영국 FTSE 100의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 영국 FTSE보다 더 강하게 최근 일주일 한 달 동안 강하게 오르고 있는 게 바로 유로스탁스입니다. 일단은 유럽의 전반적인 산업 환경을 보시면 독일은 제조업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자동차 산업 등이 유명하고, 이탈리아는 관광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스위스도 관광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전통적으로 유럽 증시의 특징은 금융 강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영국의 FTS에서도 시총 상위 업종들 보면은 뭐 스미스 클라인이라든 뭐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제약 업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HSBC도 지금 영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 그리고 유로스탁스 50의 경우에도 35%에 달하는 게 다 금융주입니다. 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도 은행, 증권, 보험 업종들, 특히나 은행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국채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금융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영국 그리고 유로스탁스 50과 같은 글로벌 지수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유럽에 투자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유럽 증시에 투자를 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허들이 높습니다. 중국이나 뭐 홍콩, 일본의 경우에는 최소 50주 혹은 100주 단위로 사야 되기 때문에 금액 부분에서 허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최소 매매 기준 수수료가 따로 있어요. 한 주를 사더라도 뭐 일정 0.25% 더하기 2만 원, 3만 원씩으로 최소 수수료가 있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유럽 시장에 대한 투자하는 비중은 뭐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확연히 좀 적은 편이다라고 그렇군요.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유럽 갔으니까 아시아로 돌아와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 중국 얘기 좀 하죠. 어제도 중국 얘기 잠깐 했었는데, 중국 주가 그리고 주식에 투자한 ETF 상품들 이런 것들 많이 회복을 했다고 그래요. 네. 예. 뭐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 바닥 대비 거의 25%, 30%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예. 정말 최악이다. 이러다가 중국 망가진다, 무너진다 할 때 들어가신 분들은 네. 지금 웃고 있고, 참 이런 거 보면 한 번도 이 패턴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영국 우리가 지금 신고가 얘기를 했지만은 영국 파운드와 양쪽 완화 한다고 했을 때 막 다 영란은행 비웃고 그럼요. 뭐 하는 거냐, 뭐 그 욕하고 그럴 때가 실은 바닥이었더라고요. 예. 그때 대비 뭐 25%, 30% 가까이 튀어 올랐었는데, 자, 지금부터의 포인트는 원자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왔던 원자재 가격 상승은 네. 실은 이건 단발마적인 거잖아요. 네. 하고 역시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장기화되고 사라지니까 튀어 올랐던 뭐 원유라든가 뭐 가스라든가 이런 가격들 다 급락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의 포인트는 바로 중국입니다. 이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잡혀가는 걸로 보이면서 이제 리오프닝, 여기에 중국 공장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까지 나오면 1차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 튀어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원자재를 파괴되는 광산주, 이거와 인프라주, 이 세 개가 제가 보기에 돌아가면서 어떤 수단매적인 양상이 보이게 될 텐데, 이때 좀 의문도 있죠. 아니, 그때는 유가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이다 걱정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좀 묘해서 그런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겨서 튀어오른 원자재 가격에 따른 물가 상승은 네. 나쁜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수요가 돌고 공장이 돌아가지고 기름 필요해, 뭐 구리 필요해, 니켈 필요해 하는 여기서 나오는 가격 상승에 따른 또 인플레이션은 조화라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보면 인플레이션 구간에 주가가 거의 대부분 오르거든요. 요번엔 좀 이례적이었지만, 이것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뭐 긍정적 인플레이션이라고 바라보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원자재, 그다음에 광산주, 인프라주, 그리고 전반적인 투심의 회복, 뭐 여기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으로 중국이 다시 공장을 가동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세먼지가 짙어진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혹독한 미세먼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야, 이제 중국이 돌아가면 경제적으로는 괜찮겠지만 이게 또 미세먼지 환경적으로는 우리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지금 원자재 말씀해 주셨는데 원자재 수요 기대감으로 광산 네. 또 건설 기계 쪽 이쪽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단 구리 가격이 최근에 네. 톤당 9,000달러까지 왔죠. 이게 한 1,800 정도 고점인데 7,000 중반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소비도 풀리지만 경기 부양을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게 그 전기차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들을 많이 짓겠죠. 송배전 시스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은 LNG 터미널 계속 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건설 기계 그리고 구리가 필요한 이런 원자재 쪽 수요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광산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근데 사실 또 가격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됐죠. 구리 가격이 이미 톤당 9,000달러 왔고, 대표적인 건설 기계 업체가 캐터필라라는 미국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역사적 신고가로 갔어요. 그래서 많이 쓰이고 필요한 거 알겠는데 또 하필 좋은 거는 이미 누군가가 다 사서 좀 올려놓은 네.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감안해서 오셔야 되고, 이런 거 자꾸 맨날 쫓아다니다가 당하는 거 너무 싫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조롱받고 있는 게 어딘가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면 또 역발상 투자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원자재 수요 회복이 IRA법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지금 특히나 전기차에 가장 예민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전기차 부분에서 뭐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에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뭐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는 거에 대한 보조금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금 미국 시장으로 이전하고 있다 정도가 제일 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원자재에 대한 수요의 핵심은 IRA보다는 실질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정도의 눈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구리는 전 세계에서 경기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원자재인데, 특히나 구리 가격이 최근에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거는 경기가 살아날 전조가 보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리뿐만이 아니라 금 가격도 오르고 철광 가격도 오르고 아연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이런 산업용 금속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하는 신호가 아니냐라고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113에서 지금 103 수준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달러 자체가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산업 수요들이 조금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값하고 원유하고는 달러하고 반비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좀 달랐죠. 네. 네. 작년 한 해를 보면 우리 이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달러도 강세였는데 유가도 네. 강세. 그래서 그랬죠. 네. 누가 이기나 한번 힘대결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드렸었는데 네. 당시에 금과 은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웠던 또 그동안의 패턴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힘을 잃게 되자 뭐 인류의 진짜 돈이었다고 하죠. 금, 은, 금화, 은화 다시 힘을 내고 있고요. 저는 특히 은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금과 은은 이제 금은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좀 어느 일정한 뭐 오르고 같이 떨어진 이 비율이 비슷한데, 실은 재작년에 금이 최초로 2,000달러 온스당 갔을 때 은은 희한하게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은은 같이 뭐 금의 상승률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못 간 대목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금이 다시 온스당 1,900달러 넘고 또 은도 같이 힘을 내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금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은도 좀 담는 것이 어떨까. 특히 상승 사이클을 탔을 때는 은의 상승 탄력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전고점 비교를 했을 때도 은은 아직 턱없이 좀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달러 약세로 나는 금 투자할 거야 할 때는 뭐 은도 한 반 이상은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런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은 ETF가 있습니다. 예, 은 ETF가 또 상당 부분 거래량도 받쳐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나는 이런 ETF 같은 종이금, 종이은은 못 믿을 거야 하시는 분은
은을 사야죠. 실버바, 뭐 실버 실제 코인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을 실물 은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실물로 접근하는 거, 광물을 현물로 구입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네네. 많은 분들이 간접 투자를 하는데 그런 투자 상품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모든 원자재들의 그 현물이나 선물 투자하는 ETF들이 미국에는 다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연말에 많이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PTP로 해서 이게 그 미국인이 아닌 투자자가 투자할 때 매도할 때 10% 내는 세금 네. 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원자재 ETF.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안으로 사실은 국내에 상장돼 있는 ETF들 보셔야 되는데 네. 금은 뭐 아주 이런 것들 빼고는 거래량이 너무 작아서 네. 굳이 꼭 보셔야겠다 그러면 이 광물을 채굴하는 기업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약 구리라 그러면은 구리 ETF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만 PTP 그 세금에 걸리기 때문에 네. 프리팩트 맥모란이라고 하는 기업을 보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체적으로 그 관련된 기업을 보시는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잡으셔야 되는데 제 생각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자, 광물이 어떻게 오른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쪽에 뭐 전공을 하거나 관련 그런 회사에 다니거나 이 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빠삭할 수 있잖아요, 정보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꼭 광물가에 투자를 하셔야겠나. 약간 쫓아가는 이게 추종 매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금은이 그때 왜 안 오르지? 지금 오를 때쯤 됐는데 왜 안 오르지? 해서 그때 얘기가 뭐였었냐면 코인 쪽, 가상자산 쪽이 금은을 대신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이 가고 코인도 어쨌든 조금 올랐잖아요. 한 30-40% 올랐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미도 들거든요. 일단은 방금 질문 주신 거에 있어서는 코인은 주식시장의 대체제 혹은 대안 상품으로 있었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주식의 대체제로 뽑혔던 게 바로 금입니다. 그런데 최근 뭐 재작년의 이슈였죠. 재작년까지 비트코인들이 워낙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주식의 대체제는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다라는 이슈가 조금 있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금, 비트코인 모두 다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들 그리고 채권들도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달러 자체가 약세로 오고 그리고 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채 금리가 정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면서 뭐 주식, 채권 너나 할 것 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여기 세 분이 좀 말씀해 주셨던 거를 조금만 제가 더 첨언을 하자면 금과 은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지금 현재 금의 경우에는 온스당 1924불 정도 하고 있고 은의 경우에는 24.1불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금과 은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은이 금 가격의 80분의 1 정도 수준이면 역사적인 바닥 수준이다. 그리고 항상 박스권 하단은 80분의 1 수준에서 움직였다 이고요. 그리고 은, 금 모두 다 ETF로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증권사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금 현물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금이나 은이나 뭐 골드바, 실버바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현물로 살 경우에는 사는 순간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의 22% 양도소득세도 내고 그리고 매도할 경우 PTP 때문에 10%의 뭐 총 대금에서 10%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현물 투자를 권해드리는 거는 한국 거래소에서 금이 장이 열리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실시간으로 매매가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예요. 그리고 약 1억 원 정도 금을 투자할 때 하루에 200원 가량의 금 현물 보관 수수료가 나갑니다. 1억 원 투자하셨을 경우에 한 달에 6,000원 가량의 금 현물 보관 수수료가 나가는 거 말고는 전혀 세금이 없어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나는 골드바로 받을래요, 금덩이로 받을래요 할 때만 그 평균 단가의 10% 가량, 10% 가량 부가가치세를 내고 실물 출고를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해지를 위한 거다 아니면 매매를 위한 거다라고 한다면 뭐 증권회사 가까운 증권회사 방문을 하셔서 금 현물 매매 계좌를 개설을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야 뭐 금 사는 거는 그 애들 돌반지 살 때인데 돌반지 한 돈이 지금 30만 원 넘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요즘에 돌집 초대받아도 돌반지 한 돈 가지고 가기가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건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만 원 넘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돌 초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부담 느낄까 봐. 그러니까. 초대 받아본 적이 그렇더라고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 뭐 오늘은 우리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올해 들어서 좀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조금 주가가 빨간색이 계속 보이고 구거래일 계속 보이고 오늘 이제 조정받는 거니까. 근데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 영국,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계속 상승세예요. 근데 이 상승의 저변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온 거 아니냐. 그리고 긴축도 어느 정도 종료 시점이 아니냐.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금리 인상을 멈추냐 마느냐, 혹은 뭐 베이비 스텝을 밟느냐, 자이언트 스텝을 밟느냐. 실은 연준 마음이긴 하지만 연준은 데이터 베이스 아니겠습니까? 그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6.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더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경주마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이 물가 상품에 대한 지수를 이제 소위 말해 가중치를 둔 바스켓, 그거 대비 뭐 YOY 1년 전으로 이제 대비를 해서 얼만큼 올랐냐라고 해서 1년 전 대비 상승률을 소위 말하는 물가 지수의 상승률을 구하는 건데요. 작년을 돌아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월에 팍 튀어오릅니다. 그러니까 1월에 7%까지 탁 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책정했던 물가 지수가 이미 7%대 오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2월도 지났고 올 1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봐야 되는데 작년이죠. 작년 1월에 이 물가 지수가 워낙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폼새를 좀 보면 유가도 배럴당 80불 밑에 있죠. 뭐 임대료도 좀 확연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중고차 가격 뭐 이딴 것들을 보면 이 가격 바스켓을 보면 1월까지도 크게 예외가 없을 것 같다. 즉 물가 상승률. 근데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마이너스나 1%, 2%가 아니기 때문에 고물가는 유지돼 있죠. 고물가 시대지만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물가 상승률에 초점을 맞추니까 연준도 이 정도의 6%대 나아가서 5%대 물가 상승률이라면 뭐 굳이 그렇게 과잉 긴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상의 막바지인가 긴축은 종료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의 예상, 기대와 연준의 얘기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요. 시장의 예상은 2월, 3월 두 번 0.25%씩 베이비 스텝을 올려서 상단 5.0%까지 올린 다음에 연말까지 한 번 내지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연준은 아니죠. 5.25%까지 올린 다음에 올해 인하 없다인데 글쎄요. 이게 시장에 약간 지금 답정너처럼 뭐 움직였습니다. 금리는 빠지고 시장은 오르고. 근데 연준이 도망갈 구석은 만들어놨죠. 데이터 디펜던시, 그죠?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요. 올해 금리가 그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할 겁니다. 특히나요. 이게 전쟁이 작년 2월 말에 터졌죠. 그죠? 그러면서 3월부터 이게 유가가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70불대 유가를 보더라도 전년비로는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2월, 3월, 4월 넘어가면서부터 에너지 가격이 전년비 어마어마한 마이너스를 보여줄 거예요. 그게 물가 상승률을 얼마나 떨어뜨릴 것인지 물론 근원은 뭐 임대료를 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물가 상승률 하락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결국은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대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혹은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신 분들은 좀 접하셨을 거예요. 대출 금리가 0.05% 정도 평균적으로 내려간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7%대 예금, 적금 금리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5%짜리 예적금 금리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진한 파란색 선은 미국의 기준 금리이고요. 연두색 선은 프록시 펀드 레이트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금리라는 뜻인데요. 이 연두색 선의 끝부분을 보시면 고점을 찍고 최근 들어서 아주 살포시 꺾이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미국의 기준 연준은 과거에는
금리 인상, 인하 이것만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했었는데 벤 버냉키 의장 이후부터는 연준이 가이던스를 줍니다. 우리는 2023년에 5.1%를 목표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거야 라고 시장에서 언급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혹은 채권 시장에서의 현재 금리가 지금 6%까지 잠깐 찍고 지금 소폭 내려오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7%, 8% 예금 금리가 굉장히 많았었다가 혹은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았다가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사라진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네.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까지도 소폭은 고려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혹은 연준이 혹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소폭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는 혹은 자금 조달하는 금리는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자꾸 주식이 마이너스니까요. 예금 한번 해보려고 최근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난해보다 예금 금리가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왜 예금 금리가 빠지지? 그리고 대출 금리도 그냥 스테이 돼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러지 했더니 이게 주가만 선반영이 아니고 금리도 선반영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아 그런 시장의 논리가 또 있었어요. 과거에는 연준 혹은 한국은행이 네.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를 굉장히 간헐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금리를 인상할 거야라는 가이던스를 주면서 시장이 그걸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가 최근 시장의 트렌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달러 인덱스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좀 풀어주세요. 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거? 작년에 왜 이렇게 달러가 강했느냐, 네. 킹달러, 갓달러가 됐느냐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워낙 미국이 강력한 긴축을 하고 금리를 제로에서 4%까지 땡겨 올리니까 그리고 말을 또 워낙 강경하게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물가 2% 갈 때까지는 무조건 각오해라.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달러.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상대 통화들의 정말 못난이 짓이죠. 뭐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지금은 좀 정신 차렸지만 그때로 돌아가 보면 유럽 쪽은 전쟁 터지고 나서 정말 높은 물가 네. 상승에 여름에는 에어컨도 못 틀고요. 영국에 예.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는 원래 엔화 양적 하면서 이 세 통화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달러는 더 돋보였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 긴축하다가 인플레가 꺾이니까 연준도 어라 이제 이런 상황이 하나 됐으니까 시장은 굉장히 이제 달러 대신에 딴 거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두 번째는 상대 통화인 유로와 지금 엄청 다시 강해졌죠. 네. 파운드와 정신 차렸죠. 엔화도 또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지만은 사실상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세 통화가 힘을 내면서 이제 달러가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화렴정정을 친다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5를 완전히 깨버리고 네. 다시는 위로 안 올라가는 이런 형국까지 나오면 달러 약세는 상당히 거침없이 나올 수 있다. 네. 지금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는 4.5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3.5입니다. 네. 시장은 똑똑하니까 네. 이미 금리 떨어질 걸 다 반영해서 이제 3.5까지 내려왔는데 이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3.5에서 더 떨어진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예. 짧게 제가 여담 2007년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네. 2007년도 비슷했거든요. 2006년에 막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리면서 끝간데 없이 가고 네. 그러다가 2007년 들어서면서 먼저 빠진 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였고요. 계속 빠집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빠졌고 그렇게 되니까 달러 약세가 네. 완전히 기조적으로 나왔고 살아난 것은 중국, 우리나라, 신흥국의 증시가 바로 이제 버블 국면으로 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어서 네. 꼭 그런 데자뷰가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만 상황이 굉장히 2023년이 예. 2007년과 묘하게 맞닿아 흐르고 있어서 지금 달러도 약세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보자라고 하면 차이나도 지금 중국도 오픈했고 국채 금리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가 이것까지 확인이 된다면 데자뷰 2007년 이것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느낌적으로 2007년의 느낌이 왔다. 지난번에도 언뜻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더 확신에 찬 오늘 얘기예요. 근데 극치고 이제 더 떨어진다면 10년물 국제금리가 진짜 한 3.3 레벨까지도 확연히 와준다면 그럴 땐 아마 이 달러 인덱스가 100을 위협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거의 확률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초강경 긴축 얘기하고 이랬던 레리 서머스, 네. 그 하버드대 교수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좀 완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일 강경 발언을 해서 이렇게 연준을 혼내시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레리 서머스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이분들이 굉장히 빠르고 강한 긴축을 주장하셨던 분들이고 지금 두 분이 동시에 약간 스탠스가 완화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다 얘기는 이제 물가가 잡히고 있고 올해는 디스인플레이션 해, 물가가 떨어지는 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작년에 그렇게 빨리 올려라, 많이 올려라고 한 이유가 지금 이 모습을 보려고 그런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늦게 이제 막 강경 발언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미리 이걸 예견하고 레리 서머스도 그렇고 제임스 블러드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이렇게 그 매파적인 발언한 이유는 지금 이 물가를 잡히는 거를 보기 위함. 그래서 지금 약간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뭐 돌아선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한 2번 우리가 시장이 예상하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뭐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리 서머스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래서 매를 세게 급하게 쫙쫙쫙 때렸더니 지금 요 상황까지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2월에 금리를 올려도 0.25 정도 다 예상하는 거잖아요. 이제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은 다시는 안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구글에 페드 워치라고 다들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이 앞으로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 투표를 한 건데 지금의 연준은 지금 시장과 굉장히 소통을 잘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만큼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페드 워치상에는 2월 금리 인상 확률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78%였는데 지금 9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이 2월의 금리 인상 확률을 아주 압도적으로 25bp 금리 인상으로 보고 있고요. 3월 금리 인상 역시도 25bp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된다면 지금 연준의 점도표는 5.1%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50bp 올려서 5%에 멈추느냐 아니면 75bp를 인상을 해서 5.25%에 멈추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지금 5%에서 멈추는 걸로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첫 번째로는 상품에 대한 거는 글로벌리 금리 인상을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수요가 죽으면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죽으면서 인플레가 잡혔고 에너지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 나오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면서 에너지 가격 하락하고 있고 집값도 작년 여름부터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고임금이었습니다. 서비스 부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였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고용은 잘 나왔는데 처음으로 미국의 임금에 대한 지표가 꺾이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나 주간 시간 단위까지 고려한 부분은 거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시장의 기대치를 많이 깨고 내려가는 플러스 3.1% 수준이었는데 서비스 부분, 특히나 임금에 대한 부분이 처음으로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가장 고질적인 근원으로 봤던 임금 인상률 자체도 잡혀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건데 이런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고요.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우리는 좀 유심히 봐야 된다. 달러 인덱스보다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유심하게 봐야 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소폭 4.4를 찍었다가 3.44 찍고 지금 3.5 수준으로 소폭 올라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꺾이는 모습을 보일 때는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할 때는 일부 현금화를 하든지 아니면 금융주를 사고 하는 듯한
그 트레이딩을 하기에 지금 적합한 계절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로 종합해 볼 때 올해 우리 주식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를 지나서 좋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개인들은 삼성전자보다도 채권을 산단 말이에요. 네.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최근에 좀 특징 중에 하나가 트리플 강세, 트리플 약세. 그러니까 주식, 채권, 우리 입장에서 원,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 좋고 채권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강세가 뛰면 채권 가격 오르고 주식 오르고 원화 강세되고, 나쁘면 채권 가격 빠지고 주식 빠지고 원화 약세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이 주식도 연초에 조금 반등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생각만큼 안 오르고 나아가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채권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정보도 많고 또 똑똑하신 분들이 또 프라이빗 뱅크에도 많이 있어서 이 채권 투자를 또 많이 권유를 해서요. 지금 통계를 보면 연초 이후에 13일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 채권 투자가 1조 5천억이라고 하고요. 종류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뭐 회사채도 있고요, 국고채도 있고, 뭐 ETF도 있고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럼 채권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신기하게도 최근의 동향은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주식, 채권, 환. 그래서 뭐 주식과 채권이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계속해서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먼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뭐 채권 투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도 지금은 오르지만 주식은 내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은 국채 같은 거는 금리가 떨어지면 그냥 올라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건 안정적인 투자죠. 그러니까 주식에 대인 사람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이래서 글로 가는 거죠. 일단 그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떨어져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채권 투자는 대부분은 이제 만기, 이제 캐리 투자, 이제 만기 수익률이 몇 프로냐 확정이잖아요. 채권은 만기까지의 내가 얻는 수익률은 가입하는 순간 확정이 돼요. 근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뭐냐? 채권이 그 얘기는 중간에 팔았을 때.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거는 중간에 팔았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캐리 수익, 확정 이자 수익이 높으니까 투자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금리 인하를 너무 단언해도 되는 것인가? 이러다가 갑자기 또 팍 올려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지금까지 나온 재료들 상에서는 어느 정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끝물이다.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미국의 뭐 기준금리 인상을 할 만한 재료들이,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전혀 꺾이지 않고 뭐 CPI가 굉장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이 나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50bp 금리 인상이 아니라 75bp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 있으면서 시장이 꺾일 수가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트리플 강세, 뭐 주식, 채권, 원화 이렇게 강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채권에서도 장기 채권에 국한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특히나 단기 채권, 만기 3개월짜리, 6개월짜리는 시장에서 인기가 전혀 없고요. 확정적으로 최근에 시중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연 5%짜리 3년짜리 채권, 3년 만기 채권을 너도 나도 구하고자 지금 그 증권사와 은행에선 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혹은 시중 유통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문의도 많이 늘어나는데 방금 채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식은 안 오를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통 바닥에서 지수가 오를 때는 개별 종목이 지수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나올 때는 개별 종목이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바닥에서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가 더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에 연동되는 거 투자하면 더 낫겠네요, 그죠? 지수 ETF를 투자하신 분들이 최근의 성과가 더 좋았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금리가 채권 금리 5%짜리를 3년 묵히느니 요즘에 보니까 웬만한 거 했으면 10% 이상 수익이 났던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달러가 떨어지니까 달러를 팔고 금에 투자, 아까 금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금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던데 네. 그건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직 달러에 대한 믿음, 희망은 잘 안 꺾이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을 봐도 이제 막 1,300, 1,400, 1,450원 갈 때 달러 사고 달러 투자하고 달러 강세. 왜냐면 그때 분위기는 막 1,500원, 1,700원 맞아요. 갔을 때 정말 투자 비중도 많이 늘었거든요. 네. 외화 예금액도 이제 늘었었고. 근데 그게 확 꺾였다고는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도 달러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스마트 머니 이건 나중에 스마트한지 안 한지는 결론이 나겠지만 네. 일부 자금들이 이제 속속 금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 저 달러에 들어갔던 작년 이제 하반기죠. 네. 8월, 9월, 10월부터 왕창 뭉칫돈이 들어간 것이 언제 나오느냐? 저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100 깨질 때까지는 계속 더 물타실 것 같아요. 하고 원달러 환율로도 한 1,220원 요 라인이 깨질 때까지는 더 믿음을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달러가 좀 약세라고 보고 있지만은 뭐 저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 믿음과 확신과 분석으로 지금 달러를 계속 사 모으실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저 원달러 환율로는 저는 1,220원 라인 저게 마지막 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1,280원, 1,320원도 봤는데 1,220원만 깨면 그러니까 하방으로 깨면 원화의 승리 반면에 여기서 다시 튀어오르면 또 상황은 좀 복잡해지는 뭐 이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2022년하고 2023년 하루 차이로 이제 연도가 바뀌는 건데 네. 그때도 우리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제 내년 되면 상황 바뀌니까 지금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바뀌고요. 네. 그때 우리 정철진 평론가가 나와서 저 거의 한 1,500원 달러 그렇게 간다 다 할 때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되니까 이게 참 놀랍습니다. 자, 다시 이제 주식장으로 돌아와서 작년에 우리 다 힘들었는데 그래도 태조 이방원 담아서 재미 본 분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약간 좀 민망하게 에로배우라고 해서 요 종목이 뜬다고 그래요. 요거 한번 얘기 좀 나눠볼까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요새는 청소년들도 참 주식 공부 많이 하시는데 이름을 지어도 또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이게 에로배우 에 에너지고요. 로는 로봇, 배는 배터리, 그리고 우는 우주항공인데 이제 방산을 결부해서 이제 연결해서 보면 왜냐면 이제 우주항공한 회사들이 방산을 같이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에너지는 일단 친환경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10년의 구조적 테마입니다. 이거는 이게 오르락 내리락은 하겠지만 10년간 이제 우상향하는 방향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이 테마가 빠져 있을 때는 무조건 보셔도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 로봇은 역시나 지금 이 미국의 구인난 그리고 높은 인건비를 해결하는 방법은 로봇밖에 없는데 근데 국내에 이제 일부 뭐 정말 좋은 종목들이지만 단기간 시세가 너무 무섭게 났기 때문에 약간 국내 관련 종목들 보시는 분들은 이 보유자와 선수의 영역으로 좀 들어갔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는 뭐 지금 뭐 3년째 계속 어쨌든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인데요. 좀 논쟁은 있습니다. 그동안 시세가 있었고 그리고 과연 그 전기차 성장세가 올해도 이렇게 약간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구매력이 약화진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거리가 있어서 이따 뭐 테슬라 얘기할 때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우주항공은 이제 방산이랑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역시나 이 부분도 우주항공 육성하겠죠. 그리고 방산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주로 바뀌었죠. 내수에서 기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맞는데 역시나 이쪽 산업도 조정 받을 때 관심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작년부터 보시면 8월 달까지 막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지금 어쨌든 아랍에미리트 뉴스 때문에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 보유자들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고 아니면 신규 매수는 그렇게 좀 조정받으면 또 기회 오는데 꼭 올랐을 때 주변 보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 테마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게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가 태조 이방원이니 에로배우니 이렇게 앞에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오래 안 가요. 근데 그때 탁 하고 이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에로배우 중에서도 뭐가 먼저 가겠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와이즈 리포트 같은 데에서 증권사 보고서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게 또 로봇 부분이고요. 로봇 부분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워낙 핫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로봇 산업의 경우에는 특히나 저금리일 때 특히나 인기가 많았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고PR을 받았던 종목인 거죠.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고PR 종목들이 무너졌고 그러면서 바닥을 만든 지 꽤나 오래됐어요. 최근 한 2년 정도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의 환학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점을 형성하고 뭐 바닥 저점을 긴 지 한 2년 정도가 됐고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로봇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테마가 네. 대놓고 좋은 테마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어. 특히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2022년 대비 2023년에 정부가 대놓고 미는 섹터가 방산이에요. 예. 뭐 지금 미국 주식만 보더라도 보잉이라든지 록히드 마틴이라든지 뭐 방산 테마 업종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대놓고 방산에 대한 그 비중을 약 10에서 15% 정도 매출 그리고 EPS가 성장하는 게 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산에 대한 관심 우리가 좀 올랐지만 지속으로 가져야 된다 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뭐 MSCI 편입, 뭐 FTSE 코리아 편입 이런 지수 리밸런싱에서도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런 지수 편입 이벤트까지도 우리가 먹을 게 조금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로배우에서 우리가 조심할 건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끝물 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는 그게 끝물이다. 주식의 격언 중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조심할 부분은 아니고요. 네.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이제 결국 배터리가 간다는 것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뭐 기대감, 네. 성장성일 텐데 네. 그동안에 전기차 시장에서 이 시세를 줬던 거를 보면 일단 광물 쪽, 그 다음이 이제 왔죠. 뭐 리튬이든 뭐 광산. 그 다음에 배터리로 와서 배터리도 다 갔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갔다가 세트 업체까지 한 번 시세를 가고 이제 그게 싹 빠진 이런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배터리 에로베오의 배터리 대신에 완성차를 한번 넣고 싶어요. 아. 왜냐하면 전기차 시대인데 아직까지 전기차의 완성차에 대한 시세가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로베오 중에서 배터리를 또 들어가느니 차라리 완성차를 한번 가보겠다. 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는데 요즘에 팔리는 10대 중 한 대는 전기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중에서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난 것 완성차였다. 테슬라는 이제 한번 왔다가 또 급락까지 했지만은 그래서 전 이제 에로베오를 좀 배자가 약간 저는 차라리 전기 에로차. 완성차, 에로차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차를 봐야 이제 현대 기아차인데 우리는 그래요. 이게 그래도 오르긴 올랐다고 해도 썩 뭐 그렇게 기분 좋게 오른 건 아니고 지금도 뭐 아직도 멀었죠. 근데 현대 기아차와 테슬라를 같이 묶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게 테슬라가 최근에 미국에서 네. 최대 20%까지 가격이 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날 테슬라는 마이너스 한 5, 6% 가다가 거의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네. GM 포드 같은 주식들은 5, 6%씩 빠졌거든요. 네. 자, 현대기아차 너무 많이 빠졌어요. 쌉니다. 네. 그런데 좀 도전적인 상황이다.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모든 완성차 업체들의 네. 도전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미국에서 특히 모델 Y 5인승 롱레인지를 한 20% 할인한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IRA 법안에서요. 자, 이게 세단은 55,000불까지 그리고 SUV는 85,000달러까지 그 적용을 해주는데 모델 Y 롱레인지 5인승이 SUV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5인승이라서. 그래서 이게 원래는 보면은 65,990달러였는데 52,990달러까지 확 20%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7,500달러 세액 공제 받죠? 그러면은 45,50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네. 모델 Y가요. 근데 아이오닉 5가요.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미국에서 47,450달러예요. 모델 Y가 더 싸요. 이게 모델 3가 가격이 더 싸졌을 때도 야 이럴 수가라고 했는데 모델 Y가 더 싸졌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뭘 사겠느냐. 지금 테슬라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GM, 포드 대부분의 지금 그 업체들이요 사면 초과에 빠져 있습니다. 네. 나 지금도 손실인데 나도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나?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수요를 테슬라한테 다 뺏겨야 되나? 이런 상황이 지금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도전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고는 있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얘기로 오늘 시간상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현대 기아차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테슬라는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현대차든 기아차든 테슬라든 지금 밸류에이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하락폭이 워낙 큰데 시장에서 워낙 투자 심리상으로는 최악을 향해 가다가 100불을 잠깐 깨고 지금 소폭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의 성장성 그리고 치킨 게임에서의 승자라는 걸 봤을 때 지금 내년 기준 PER, 올해 기준 PER, 내년 기준 PER 20배가 과연 비싸냐 싸냐에 대한 지금 토론이 많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PER이 지금 현재 5배 수준까지도 떨어졌습니다. 다른 완성차 대비해서 테슬라가 비싼 거는 맞는데 지금까지 연평균 성장률 40%씩 했던 회사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고려를 했을 때 과연 PER 20배가 비쌀까 안 비쌀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이고요. 완성차 업체들의 PER 5배 이것도 역사적인 저점 수준인데 과연 이걸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투자 심리와 밸류에이션 간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완성차 시장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곡점이라는 말 있죠.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그 포인트. 지금 아무래도 그 시장의 분위기는 변곡점,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경주마를 진행하면서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충분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투자의 확신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주마 더 열심히 달리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 끝나고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